문재인 대통령은 왜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을까요? 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실질적인 복지는 확실한 지방분권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지방자치의 원래 목적이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지방선거가 실시되기도 전인 1987년에 만들어진 우리 헌법에는 형식적인 지방자치가 단 몇 줄로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복지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그 형식적인 내용을 악용하여 지방자치제도를 흔들어 왔습니다. 올 6월 지방선거에는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명시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전국자치분권 개헌추진본부 서울구청장협회.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화재 참사 하루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영정 앞에 헌화하고 묵념한 뒤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화재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안전한 나라 다짐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서 참으로 참담하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들께도 참으로 송구스러운 그런 심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고령 환자나 중환자 등 자력 탈출이 어려운 분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병원이지만 성격상 요양병원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스프링클러 등 방제시설 규제가 다른 건 문제라는 겁니다. 바닥 면적이라든지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전 관리 의무가 차이가 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이용하는 어떤 이용자의 상황 실태에 따라서 이 안전관리 의무가 제대로 이제 부과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세제, 금융 지원 등을 검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을 만난 유가족들은 안전대책 보강과 소방관 지원 등을 요구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구조된 사람들과 유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또 소방관들은 이번에 최선을 다했다며 격려하고 구조에 함께 나선 밀양 시민들에게도 큰 감명을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세종병원 응급실에 있는 탕비실 천장에서 시작된 초기 불씨. 하지만 불을 끌 장비라곤 소화기가 전부였습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모든 병원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돼 반드시 소화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세종병원 같은 중소규모 병원은 소화기만 설치하면 그만입니다. 스프링클러는 설치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는 겁니다. 개정할 당시의 의도는 일단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주로 일단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했는데 중소규모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예, 보완을 해야죠.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배연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상 배연시설의 설치 의무는 6층 이상의 의료시설에만 적용돼 실제 5층 높이인 세종병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불이 붙지 않는 내장재를 써야 하지만 중소규모인 세종병원은 이 역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화재는 1층에서 발생했지만 모든 층에 걸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고령의 중증 환자들을 무사히 대피시키기엔 소방 기준이 턱없이 미흡했던 겁니다. 전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내각 총사퇴를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엔 홍준표 대표가 밀양 화재 현장을 찾아 거듭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예방 행정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아마추어 정권이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면서 눈물쇼로 순간을 모면하려고만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현 정부가 정치 적폐 청산에만 매달리면서 대형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밀양 화재 현장을 찾았던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 같은 공세에 대해 전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대표 책임론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사실은 이 직전의 이곳의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였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게 정치적으로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세월호 같은 해양 사고는 중앙정부 관할이지만 소방안전본부는 지방정부 소속이라며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밀양시장과 국회의원이 모두 한국당 소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제출되고 누가 찬성 반대하는지 주목해야 한다면서 악마적 거래와 이익이 그곳에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자, 숨쉬는 것도 정치다. 8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예, 그리고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밀양에 내려가셨는데 한 장의 사진이 저를 울리더라고요. 그 유족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그 지금 표정 있잖아요.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보면서 이런 화재가 계속 요즘 춥고 그러니까 전열기구 같은 것도 많이 떼고 그리고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정말 범국민적으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 절대 화재가 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뭐 물레동 시장에서 화재가 나고 뭐 등등 화재가 많이 나더라고요. 안전의식을 개개인이 갖도록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죠. 네. 그게.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캠페인을 좀 범정부적으로 펼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 규제가 완화됐던 측면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제천 참사 때도 그랬고 이번 밀양 병원 화재도 그렇고 어쨌든 소방 당국에서는 발빠르게 대응을 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없고 그걸 포함해서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좀 국가가 책임진다거나 아니면 지방자치 영역에서 책임진다거나 하는 식의 지금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좀 꾀할 필요가 있고 어저께 저희 밀양 현지를 다녀왔는데요. 추미애 대표님 모시고 그 추 대표께서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재정을 투자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뭐 야당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 사과 그다음에 청와대 내각 총사퇴로 말을 떠드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밀양 시민이 불난 곳에 와서 정치하냐라고 엄청나게 항의를 받고 이제 갔고 오늘은 또 홍준표 대표가 가니까 소방법 반대했던 사람이 여기 왜 오냐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던 모습을 보면서 높아진 민심, 민도를 일단 존중하면서 국회가 이번 2월달 국회를 열어서 이 문제만큼은 정말 꼼꼼히 따져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또 최천 이어가지고 필로티 공법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규제 풀자 이야기하면서 건물 쉽게 짓고 빨리 짓고 싸게 짓고 부동산 뭐 이런 관련해서 뭔가를 부양하고 이 형태로 쭉 가져왔던 적폐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화재가 나면 애도하고 범국민적으로 이걸 수습하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바로 당일날 내려가자마자 정부 책임론들이 되니까 생각해보면은 그 모든 원인들을 제공한 건 사실 자유한국당 부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당장 대통령 사과하고 뭐 총사퇴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분노스럽더라고요.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제 싸움을 그렇게 걸어오면은 안 싸워야 되는데 싸우게 되는 거.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참 뭐라고 평하기도 애매한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최소한 민주당은 야당일 때 그런 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해서 이제 수습하고 그다음에 진상 규명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할 일이 있으면 처벌하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을 하자라는 취지로 당시 집권했던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 관계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강조했죠. 그건 국민의 뜻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처럼 야당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심지어 무슨 뭐 북한에서 온 그 점검단을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뭐 이렇게 불이 나게 했다. 김성태가 그랬죠. 참 듣기가 정말 이건 공해도 공해. 김현 대변인의 어제 논평이 이거예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한 현성을 뒤치다거리를 한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북한의 사전 답사팀 때문에 밀양 화재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망언을 했다. 이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요? 불이 미리 날 것을
해야지만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현성월이 다녀간 거는 이미 다녀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측에서 이제 북측으로 올라간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따르거리 하느냐고 밀양 화재를 못 막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밀양에 저희는 이제 뭐 여야를 떠나서 좀 안전하게 가자고 하지만 지방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치 영역이고 공무원도 소방 공무원도 지방 공무원이고 도지사도 지금 공석이어서 부지사가 대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치 영역을 강화하고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변함없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생각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개헌을 그 방향으로 가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밀양을 포함해서 지금 55%밖에 소방 공무원의 그 인원이 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원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도 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주장,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1차 책임은 그래서 어떻게 밀양시장이 머리를 숙이며 사죄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경남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정치인이 있는 거고, 도의원, 시의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영역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의 책임은 사실은 우리 국민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통령은 무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무한 책임을 지는 첫 번째가 그러면은 이것을 수습을 제대로 했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총리가 진두지휘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에 바로 내려가서 모든 동원 가능한 인력과 수단을 다 해서 빠르게 복구하고 그다음에 유가족 사망한 분 뭐 장례식장도 없어서 문제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이제 중앙정부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딱 한 몸이 돼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 주는 게 맞는데, 어제처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대통령이 정말 유감을 표시하고 정말 참만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오늘 그 앞서 얘기했던 유가족 만났을 때 그 모습인데, 정말 인면수심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과 행동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시켜서 그 틈새에서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런 야당의 물지각한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쇼통에만 해란이 되어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적 생명권도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가 아닌 것입니다. 굉장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님 와가지고 무슨도 먹고 정치 보고 뭐 그런 얘기예요. 잠깐 넣으세요. 혼란자서 무슨 첫 이야기 다 있어. 마시는가 지금요? 아니 야당 대표를 마시는데 지금요. 예? 정치하러 오세요. 소방법 반대했잖아. 소방법 반대한 사람이 여길 왜 와? 저로 정치인들하고 방송할 때는 웬만하면 욕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욕하지 마세요. 뭐 제가 하는 건데 뭐. 안 돼요, 그래도. 띠 처리할까요? 띠. 속이 터져서 그래.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하면 천불 난다 그러잖아요. 뭐 이런 들이 다 있어요. 정말로 우리 김현 대변인이 너무 분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냥 한마디로 헛소리죠.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무슨 책임의 소재나 또는 그것의 경중 또는 비중 어디에 더 많이 있느냐 이런 걸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그 시작도 아니잖아요. 우선 지금 당장 수습부터 해야 될 때인데 거기다 대놓고 택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 무슨 더구나 미리 막 그 머릿속에 그것만 들어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성을 뒤치다거리를 뭐 하느라고 했다는 건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정치적 프레임을 전혀 얼토당토하는 장소에 가서 푸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아나키스트 같은 발언이죠. 지금 그렇죠. 시기에 총사퇴를 하라는 것은 그러면은 내각을 어떻게 구성하라는 오늘 거예요? 김현 대변인께서 너무 분석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래요? 거예요. 네. 아나키스트는 무슨 그냥 헛소리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선동인데 어마어마한 좀 치졸한 선동인데 참 나쁜 놈들이죠. 그건 네. 진짜 욕하네 두 분 다 오늘.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가서 저렇게 하는 게 저 나쁜 놈들이지. 아, 시원하다. 그 욕인가요? 괜찮습니다. 놈자자는 뭐 욕도 아니죠 뭐. 정말 나쁘죠. 저 밀양 화재에 관련한 팩트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밀양시장 박일호 자유한국당, 밀양국회의원 엄영수 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 밀양시 소속 2명 모두 자유한국당, 밀양시 시의원 14명 중 12명 자유한국당, 밀양소방은 지방직인데 지금 공석인 경상남도 관할이고요. 도지사 관할이고요.
다음에 소방점검 자체 점검으로 규제 푼 거 이명박. 2018년 소방 예산 증대에 반대한 거 자유한국당. 그리고 지방직 소방 관련 전권과 책임을 가진 건 전 경남도지사 홍준표. 스프링클러 없는 건물 허가해 준 거 2007년 경남도지사 김태호. 소방직을 국가직 전환 막은 거 자유한국당. 이게 현실이에요. 이 시점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꺼낼 이유는 사실 없죠. 하는 것도 참 네. 민망한 얘기인데 오늘 하는 것은 너무하잖아요. 이게 첫날부터 가가지고 그 흐름이 있다고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제 비트코인이네 뭐 평창 단일팀이네 해갖고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일제히 총공세에 나서가지고 이제 헐뜯기에 좀 도가 좀 지나치다 보니까 오버하게 된 전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발목 잡기가 하루 이틀에 벌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흔쾌히 도와준 거 단 한 건도 없잖아요. 대선 불복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 분석적으로 안 맞습니다. 했죠, 예, 이거는. 예. 네. 저 사람들의 머릿속을 제가 요새 사실은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저 사람들의 머릿속은 발목 잡기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지금 뒤집기를 꿈꾸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여론이 좀 떨어진다, 이것을 굉장히 호재로 보고 쫙 이제 밀어붙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홍준표 무슨 6개를 건지면은 대표 물러나지 않고 살아남는다,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저 지방선거에서 6개를 건지고, 그리고 본인들의 또 하나의 기대는 PK를 본인들이 지키고, 그리고 개헌을 저지하면, 그렇게 해서 6월이 끝나는 순간 바로 자기들 생각에는 일종의 발목 잡기를 뛰어넘어서 목덜미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뒤집기에 들어서 연내에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게 사실상 권력 2015년도에 꿈꿨던 거잖아요. 2015년도에 국민의당이 만들어지고 야당이 분열하면 당시 새누리당이 일당이 돼서 주도하에 내각제를 개헌하면 그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이 묻히고, 그다음에 김기춘의 세상, 최순실의 세상이 될 거라고 보고 했던 게 그 작품이잖아요. 우리 김종인 그분이 가세하면서. 근데 그 국민들이 모르나요? 그 바보 같은 그렇죠. 꿈, 한 여름밤의 꿈에 지나지 않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지금 이제 오늘 조선일보에서 우리 당의 표창원 의원과 최민희 의원의 트위터 활동에 대해서 고육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육책이 아니라 진실이죠. 아까 이제 앞서 푸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규제를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안전 문제는 도외시한 채 발목 잡기, 야당 생트집, 이제 이것 때문에 법과 제도가 그 불비한 거고, 사고가 나서도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더 큰 참사로 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일보가 여전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 또는 선거를 위해서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려야만 되는 이 현실이 한 번쯤이라도 좀 협조해주고, 최소한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올림픽 기간 동안만큼은 서로 간의 어떤 정쟁을 좀 자제하자, 이런 제스처를 보내봐야 오직 선거에만 올인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해야만 자기들이 집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요.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니 문재인 정부를 망칠 수만 있다면 아예 대한민국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 좀 이어보면요. 민주연구원의 민주공대에서 이해찬 총리가 나와서 이번 주에 방송된 거죠, 그게? 네. 그거 보니까 아주 내용이 좋아요. 왜 민주 세력이 거기서 말하는 그 표현, 연속 집권? 네. 그 표현을 했는지를 이제 좀 이해가 좀 더 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런 세력들은 몸에 배어있는 그 습관들 때문에 아예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소멸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발전에 정말 굉장한 조해 요소가 저는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연속 집권에 대한 그 두 분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그날 사실은 이총리께서 계속 집권을 쭉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새 연속 집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이총리께서 연속 집권이라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아주 기쁘게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우리가 이제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2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정도 해갖고는 정책이 뿌리를 못 박았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계속 집권을 해야 되겠다. 적어도 4번, 5번 이렇게 계속 집권을 해야 정책이 뿌리가 내려져서 정착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예. 오랜만에 집권을 했는데 계속 집권을 해야 되겠다. 영구 집권이나 장기 집권이 아니고 계속 집권입니다. 저는 요새 연속 집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연속 집권. 예. 연속 집권을 해서 네.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예.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역할을 예.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제 그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직책이 뭐가 주어지냐는 건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은 아니고 네. 가능한 이제 계속 집권하는 정당을 만들어야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또 이제 남북 관계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남북 관계도 풀어가지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2가지를 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같이 이제 같이 10개의 한 가지. 맞물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이제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 개헌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 집권 2년 차가 제대로 들어가면서부터 향후 1년이 정말 어렵겠구나. 이게 남북 관계는 비교적 뭐 조금 틀을 잡는 것 같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적인 도전들이 다가오고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당과 국회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해서 어찌됐건 자리가 어떻든 간에 연속 집권의 과정, 그 기틀을 닦는데 반드시 기여하셔야 할 너무 당과 이 지지자로부터 받은 게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소명이 있으시고. 아니, 그럼 제가 이제 정치를 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문틀을 잡은 거 아닙니까? 이제 입구에 들어선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살려가지고 계속 집권해서 정책이 뿌리가 내리는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인데다가 보수가 원체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개혁적인 정책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무슨 진보다 보수를 얘기를 할 정도가 못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유럽에 있는 이른바 그 개혁적인 당들, 3인당이나 노동당이나 이런 당들보다 훨씬 정책이 더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그렇죠. 예. 추구하는 정책도 그럴 정도로 우리가 사회 전체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개혁성이 아주 약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최소한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좀 균형 있게 만들어 끌어올리려면은 당이 계속해서 집권을 해서 정책을 하나하나씩 뿌려 내려놓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마 이 얘기를 가지고 이 보수 언론, 수구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거 봐라 이제 이 때도 아닌 때 무슨 장기 집권 음모를 드러냈다는 둥 택도 아닌 얘기를 했다는 둥 참 이해찬 뭐 이 저 분위기 모르고 지지율 떨어지는데 역시 말실수했다 이렇게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 문제는 조금 짚을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정당이 권력을 끊임없이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자기 임무라는 것은 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날 저희가 이 얘기, 연속 집권의 이야기를 했던 배경은 첫째는 다 아는 바지만 김대중 노무현 2번의 집권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복지국가로 가는 비전, 심지어 노 대통령 때는 비전 2030을 했잖아요. 그리고 2번의 정상회담 이런 것까지 해서 야 이제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를 뒤로 돌리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에 완전히 이렇게 뒤로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이해찬 의원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번에 집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집권을 해서 정책의 틀을 기대하기는 할 수만 있다면 20년이건 30년이건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총리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우리는 서구 복지국가처럼 시민사회와 노동이 그렇게 센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서구 복지국가는 시민사회와 노동이 강하면서 20년, 30년 복지국가를 만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상대적으로 그 시민사회와 노동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장기 집권을 하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합리적인 중도 진보 세력의 정당으로서 당원들이 늘고 있는 그리고 현실 정치가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그래도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현재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얘기한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만약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적인 사람들, 당직자나 지도부나 당원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집권해서 적폐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라는 소명감을 불태우지 않는다면 저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번 하고 말겠다? 두 번 하고 말겠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집권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겸손한 거고요. 둘째는 부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 더 한다면 세 번째는 긴장감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정치적, 정책적 긴장감. 그렇게 하겠다는 야당 때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지난 대선 때 우리가 뭉쳤잖아요. 그런 어떤 결사적인 의지가 있지만 아차하면 집권당은 흔들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자기 검열과 자기 통제를 계속 해나가려는 그런 의지가 있고 자기 혁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결국 그 얘기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으로 이어져야만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수구 세력이 씹겠지만 저는 씹으면 결국 그 안에는 저러다 정말 저들이 계속 집권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지율이 뭐 일시적으로 출렁거린다 뭐 어쩐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강하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봐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연속 집권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복지를 완전하게 민주주의를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총리 말씀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 수구정당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저들이 집권할 가능성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홍준표 방식의 저런 보수 게다가 뭐 유승민 안철수 방식의 저런 소위 보수 대체의 노선 저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한반도가 장기적으로 평화의 길로 가려면 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북의 노동당과 상대할 수 있는 맞상대할 수 있는 크고 강한 합리적인 개혁 정당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 국가인 일본의 자민당이 강하잖아요. 역으로 우리는 진보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이고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이 민주당이 아주 강하게 오랫동안 집권을 해야 하고 그러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제 프레임은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뭐 채널A 같은 보도들에 보면 막 6개월 전 인터뷰 갖다 쓰고 하면서 젊은 층도 자극하고 무슨 북한에서 하는 평양올림픽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흔들어 댔어요. 그래서 한 3, 4% 뭐 이렇게 뭐 한 5% 이렇게 빠졌다고 치면 거기서까지는 좋은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평균 70% 이상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는 보수층들의 지지가 있었을 거고 북한 이슈 같은 걸로 해서 뭐 몇 프로 빠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표가 자기들한테 안 가고 마침 이번에 그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또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그 신당이 자유한국당을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똥줄이 탈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똥줄이 타니까 그건 같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관심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자기들 표현은 도움이 안 되는 형태로. 총기 난사를 하는 거죠. 정말 거의 총기 난사 수준이죠. 거의 총기 난사 수준이죠.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최근에 홍준표 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장제원 수석 대변인까지 해서 이제 거기서 덧붙인 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뭐 KBS에 대해서 또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던데, 하여간 이제 이해찬 총리하고 인터뷰하신 내용을 이제 제가 2번 들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앞서 말씀하셨던 서구 복지와 노동, 시민사회와 노동 이 문제고, 우리가 아직도 정책 일천하다. 그러니까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내리려면, 정책적 뿌리를 내리려면 연속 집권이 중요하고 직책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집권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당신의 의지를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되게 좀 죄송하죠. 이 총리한테는 진짜 젊은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옥바라지 하고 그다음에 민청년, 민통년, 87년 6월 항쟁을 기획했던 분이고요. 우리가 1987에서 사실은 지난 영화에서는 이한열, 박종철 두 분의 열사가 집중 조명이 되고, 그리고 이름 모를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6월 항쟁을, 학생과 시민이지만, 그때 이해찬 총리가 사실은 경찰 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투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전국 지도를 놓고,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의 공권력이 완전히 뚫려가지고 그때 이제 무장해제 당하게 했던 그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럴 정도로 하고 이제 36살 정치를 하신 분이고 어쨌든 이제 지금 김민석 원장님하고 두 분이서 한 그 인터뷰는 꼭 한번 놓치지 말고. 저도 그거는 좀 제가 하긴 했지만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좋았고. 우리가 현 시점에서 짚을 것을 많이 짚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제별로 해가지고 민주공대 그 정규 프로그램을 한번 하시는 것도 이청리하고 네네. 그것도 괜찮겠네요. 네. 이해찬이 말한다. 첫 번째 방송 뭐 이런 거. 이쪽 세력의 정신적 지주 뭐 그런 느낌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고 한마디 하면 저희가 이제 이청리님 모시고 평민당 입당한 지 이제 30년이 되는 게 이제 다음 주 2월 2일이에요. 저희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념 토론회 및 행사를 하거든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푸나님도 오시고, 네. 네? 네. 근데 우리 김 대변인님 조금 뭐 자랑은 아닌데 그날 인터뷰하면서 저도 제가 스스로 재밌었던 게 이청리의 그래도 개인사를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선거 이런 걸 아니까 그렇게 우리가 별로 안 쫄고 얘기를 재밌더라고요.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알아야지 되는데 잘 모르면은 인생사나 뭐 정치사를 잘 아시니까 그렇게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텍스트가 훌륭한 그런 좌담이었던 것 같아요. 추미애 대표한테 제가 또 보내드렸어요. 꼭 들어보시라고. 어저께 밀양 다녀오면서 요 얘기도 간단하게 보고 드리고 꼭 들으시면 좋겠다고. 예.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수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제 어쩌면 DJ 대신일 수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 대신일 수도 있는 정치적 지주는 이해찬이라고 하면 저쪽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이 사람 때문에라도 지지율은 안 오를 수밖에 없다. 바로 이명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명박 형,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였어요. 아파서 못 가서 이틀 뒤로 미루겠다. 분명히 이 사람은 그러면 출석은 하는데 출석만 하고 나올 거야. 사실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조사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3시간 있었다면서요. 거기서 이제 뭐 차담도 좀 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제대로 앉아서 상황이었던 이상득이 휠체어 타고 막 꽁꽁 둘러매쓰고 나온 거 보니까 딱 그런 느낌이더만요. 상황이 이제 군밤 장수가 됐다 그런 느낌이네요. 그 양반이 이제 진짜 연세가 들긴 들었대요. 아니 뭐 그렇대요 진짜. 아니에요. 네, 쇼잉도 있을 거예요. 그거 이제 저기 한 건가? 보이려고 이렇게 한 건가요? 앰뷸런스 실려 왔을 때 의자에 탈 때는 사실은 서서 의자에 휠체어에 탔어요. 이렇게 탔고 그 다음에 쭉 들어올 때 눈을 뜨고 있다가 이제 기자들 질문이 시작될 쯤에 눈을 찔끔 감고 이를 앙 다물고 그냥 하고 밀치고 들어간 거죠. 카메라가 오니까 같이 막 아파. 막 눈을 찔끔 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만약에 이명박이 소환돼도 똑같이 할 거다라는 게 그 기침에서 우리가 복선을 봤잖아요. 그렇죠. 기침, 마른 기침. 아 진짜. 이명박은 근데 테니스를 너무 많이 쳤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던데 김경준 씨가 얘기한 게 있다면서요. 이명박 대통령의 기침의 진실. 그 뭐예요? 옳지 않은 말을 할 때 기침을 한대요. 혓바닥 내름거리고. 네. 어쨌건 이상득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진술을 하고 나왔나 봐요. 그런데 이상득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김윤옥, 이명박의 부인 김윤옥 씨도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검찰이 소환을 언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바로 이명박을 부를 것인지 그 어떤 관계자들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평창올림픽 전에는 안 부를 거야. 또는 평창올림픽 전에 부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명박의 부인 김윤옥 씨하고 이명박 씨하고 불려가는 순서 또는 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완전히 다 사람마다 다르던데요. 팟캐스트 내에서도 이명박은 평창올림픽 전에 소환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부분도 있어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한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한다, 법대로 한다 하잖아요. 정치적 고려 안 한다? 그 말만 이제 놓고 그런 거고. 청와대는 어쨌든 초청장을 보낸다는 거고요.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보낸다는 거고. 지금 진행되는 거로 보면 이미 소환을 했어도 12번은 더 했어야 될 사안인데 이제 정책 고려가 없다 있다는 거는 이제 뭐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고려가 있는 것 같은데 2월 9일이죠. 2월 8일이고 그러면 한 열흘 이제 남아 있는데 지나고 가는 거 아닌가요? 원장님은? 뭐 저는 제가 수사한다면은
그냥 본인 일찍 부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돼 있으면 뭐 굳이 돌 필요 있을까 싶어요. 평창 올림픽 끝나도 이건 지방선거용이라고 또 반발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점은 늘 그런 없어요. 거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빨리 불러버릴 것 같아요. 문무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 나는 검사는 아니니까 뭐 저는. 그러니까 정치권에는 그런 평이랄까 예상들을 하지 않나요? 아니, 사실은 MB 불려가고 뭐 그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뭐 정두원의 경천 동지할 세 가지가 도대체 뭘까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김희중 제1부속실장이 그 장씨 알매라는 분 조사 받은 건데 그걸 가지고 뭐 뭐라 나오니까 뭐 JTBC에 전화해가지고 조선일보 보도는 만난 거 말고는 다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한 그런 거가 외려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을까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경재와 유영하 간의 공방. 그거 재밌대요. 그것도 좀 이제 궁금한 거고요. 결국은 이 소위 보수 세력에게는 의리라는 건 기본도 없고 눈톱만큼도 없는 거고요. 눈꽃만큼도 없는 거고 돈 앞에 의리인 것 같아요. 돈이 오고 가고 그러면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뭐 지켜주다가 약속 이어지다가 그것이 그런 관계가 아니면 그냥 뭐 끝나는 등 돌리고 등에다가 이제 서로 삿대질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보수가 부패로 망한다, 뭐 그다음 진보가 부절로 망한다 이렇게 기존의 패러다임은 이미 깨지는 것 같고 소위 친일 매국하는 세력은 그야말로 자기끼리 이전 투구하다가 일단은 결국은 이제 스스로 몰락의 길로 가는 거고 진보 진영은 정말 열심히 똘똘똘 뭉쳐가지고 연속 집권하는 길로 가는 거고 이렇게 세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압수수색이 뭐 다스 본사네 어디네 관계자들 자택이네 막 다 했는데 아무도 몰랐던 영포 빌딩 지하 2층 그쪽이 건물에 사시는 분들도 그 지하 2층에 뭐가 있다는 걸 몰랐대요. 근데 누군가의 제보인지 진술인지는 모르지만 거기를 영포 빌딩 간다 그러니까 뭐 이명박 사무실에 호수가 503호래요. 나 그건 정말 재밌지 않아요? 그거 예전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거 운명적인 거야, 이건. 이제 하늘의 뜻인데. 그래요. 하늘의 뜻이에요. 이명박근혜 정권. 네. 그걸 치러 간 게 아니라 검찰이 갔는데 지하 2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계재단이 503호예요. 네. 네. 근데 그 지하 2층으로 들어가서 찾아낸 것들이 뭐 이제 어차피 뭐 여러 가지 뭐 다스 관련한 또 다스의 청와대나 이런 정부 조직이 개입해서 돈을 받아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더 화제가 된 것은 거기서 나온 청와대 문건들입니다. 압수수색할 때 나온 영상들을 보면은 뭐 BH, 주요 국정정보, 청와대 제1부속실, 그리고 봉황 문장이 찍혀있는 문서 파일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니까 딱 그거 보자마자 노무현 대통령, 이지원, 봉하마을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어디서 우리 프라님은 이게 우리 새날 하기만 하면 늘 MB만 나오면 저를 물고 늘어지시지만은 사실은 딱 2번 했어요. 왜 이러세요? 아니, 뭐 2번 했어요. 5번 좋게 10번은 넘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하여간 다음부터 안 하기로 7번, 했으니까. 7번. 아니 계속해요. 아니 안 해야 돼. 왜요? 왜냐면 지난번에 약속했죠. 아니요, MB하고 싸워서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게만 얘기해요. 제가 안 하니까 지금 제가 안 하니까 대변인님이 하시잖아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걸로 봐주기로 했잖아요. 민주당 이름 지키는 걸로. 왜냐면 지금 보세요. 아니, 저 좋게 얘기할게요. 민주평화당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이름 안 했으면 100% 딴 데서 가져갔네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옆에서 했는데 어디 가서 요새 강의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조금 있으면 아마 지금 사시는 댁보다 훨씬 큰 집으로 가실. 운동장도 넓고요. 훨씬 큰 집으로 가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사람이 참 칼로 망한 자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 서류 나오는 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때 이지원 그거는 정말 억지로 비틀어서 시비를 건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아주 그냥 짊어지고 보따리를 싸서 간 거잖아요. 종이로 박스로 가져왔어요. 박스떼기. 오랜만에 들어보는 별걸 다 박스떼기를 하네. 근데 진짜 어디에가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서 막 다스 본산에 어디네 다 털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서는 가깝게 둘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양이 많기 때문에 또 기자들이 몇 개월 전부터 죽치고 있는 상황이라 옮기지도 못하고 딱 거기에 숨겨져 있었을 텐데 딱 그 포장지만 봐도 0.1초도 안 걸렸어요. 그 이지원 봉하마을 생각나면서 정말 사람들은 정말 아니 어쩌면 이럴 수가 있죠. 저게 옛날에 좀도둑들은 원래 밤중에 이렇게 해서 태우는 건데 저게 좀도둑처럼 태우기도 그렇고. 파쇄기를 구입을 못했나 보죠.
저 박근혜 청와대는 파쇄기 구입해가지고 하다 못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그렇죠. 캐비넷에 두고 나오고 두고 도망가고 여기는 17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처리도 못하고 참. 그러니까 이 영포 빌딩 지하의 압수수색이 이명박의 소환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결정적인 뭔가가 나왔다고 보는데 이거 직권남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다스에 개입해서 돈을 받아내는 과정들. 이거는 지금 우병우 구속된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어쨌건 간에. 근데 지금 대통령 기록물이 그냥 무단으로 갖고 나왔다고 하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일인데요. 근데 뭐 이제 MB는 그러겠죠. 이건 나는 몰랐다. 또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아니 몰랐다가 많죠. 다스는 누구 거예요? 왜 그걸 내게 물어보냐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게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지난번 기자회견 때는 이제 물어봐야죠 이제. 근데 꽁꽁 숨어서 안 나타나니 어디서 물어봅니까? 갑자기 지금 두 분 말씀을 듣다가 이거 대단히 죄송한데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MB하고 붙어가지고 살아남은 게 다행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붙은 걸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 쓰면 뭔가 좀 오미 저기 하고 붙은 건데 근 20년 이제 거의 돼가거든요. 네. 이제 저분 큰 집으로 가실 때쯤 되면 제가 이제 조금 좋아지려나 본데 이것저것 이제 네. 좀 아유 붙은 거 다 띄어내고 지금까지 음의 기운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 같은. 네. 자 그러면 이명박 구속되면 김민석 난다. 뭐 이런 식의. 새가 날아든다. 왜 이러세요? 김민세. 이제 웃고 이야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새가 좋은 거예요. 새가 좋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이 한때는 그렇게 시달렸잖아요. 민새. 새가 좀 좋아지겠지. 그렇죠. 그렇죠. 이쪽으로 새도 모일 거고. 새날. 넘어가세요. 예. 저도 얼굴이 좀 빨개지네요. 죄송하고요. 그동안 저한테 한 게 좀 미안하죠? 아니 나는 그게 애청자들이나 보통 사람들을 대신해서 때려준다 그런 의미였지. 사실은 제가 원장님 편이지 누구 편이에요? 아니 양심이 있으면 한두 번 때려야지. 최근에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김기춘을 공격하고 김기춘하고 맞상대해가지고 살아남은 게 그 이전에는 정치인이 아니었으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보세요. 강기훈 씨 같은 경우는 감옥 살고 나와가지고 암투병까지 하게 되고 청춘을 완전히 망가뜨린 주범 아닙니까? 김기춘 그렇죠. 예, 전 비서실장이. 그럼 그 이전 70년대나 80년대나 이럴 때 엄혹했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잃어가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 김민석 원장님이야 감옥도 살고 나오고 또 젊은 시절에 정치도 하다가 참 어려운 시기도 파란이 만장했는데 저도 요즘에 이렇게 되돌아보면 아 이게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든 역경의 과정을 경과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팟캐스트 5년 동안 하면서 많은 정치인들을 이렇게 만나보거나 듣거나 인터뷰해봤잖아요. 저는 김현 대변인이 박근혜 정권 치하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핍박받고 싸우고 여러분들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당차게 싸웠는지를. 그래서 제가 몰라. 그래서 불이익을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김종인의 컷오프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쪽 보수적인 사람들의 시각 의식하다가 너는 뭐 했으니까 잘라. 우리 방송이 그런 정치인분들 이렇게 구지하는 방송 사실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를테면은 까방권이라는 건데 저는 김현 대변인한테 까방권 10장 드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감정으로 방송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503호가 저기 됐기 때문에 곧 날 겁니다. 저기. 그러니까요. 503 이제 형 확정되면은 김현도 난다. 자,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이야기가 가치도 없는 이야기 잠깐 한번 할게요. 안철수 씨, 민주평화당 만드시는 분들한테 한 말이에요. 충분히 경고했다. 그래도 강행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분이 할 말은 사실 아닌데 계속해서 이런 2, 3일 상관을 두고 적반하장의 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 그냥 보수로 가라 차라리. 솔직히 제 말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 민주평화당 만드시는 분들 반문재인 연대니까 안 가라고 공개 선언하고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뉘앙스를 계속 여러 인터뷰에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 면이면 빨리빨리 그냥 갈라서 갖고 갈 사람 가고 어떤 욕을 먹든지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 뭐 어떤 감정적 연대라도 좀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나중에 뭐 이렇게 정치 구도가 어떻게 되냐 그거는 별도로 이럴 때 빨리빨리 정리해야죠. 그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면서 아 이런 게 기사가 되는구나 했던 것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보좌진 협의회장을 하다가 국민의당 가서 보좌진 협의회장을 했던 김관영 의원의 보좌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저기가 뭐 유승민 당하고 합친다 이렇게 되니까 그만뒀다 하는 게 기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보좌관이 이렇게 그만두는 것이 기사 무슨 제가 이런 누구의 사람의 경중을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데 이렇게 기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실은 과거에 제 자원봉사를 했던 후배예요.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 중간에 제가 그래서 묻길래 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그만둬야지. 제가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 이럴 때는 정치인은 진퇴가 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자기 입장을 명료하게 해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본인도 판단하고 주변에서 판단하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느냐는 그 다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자기 입장들을 명료하게 해주는 게 좋죠. 자꾸 뭐 계산하는 것보다는.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용주 의원하고 박주현 의원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박주현 의원 그 캐릭터 엄청 강하대요. 안철수가 보면 뭐 죽이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정도로 세게 말을 하더만요. 변호사 거의 원래 변호사에 DJ 때 수석을 했잖아요. 청와대. 아니요, 우리 때요. 그구나. DJ 때 얘기되고 참여정부 때 수석을 했구나. 사실은 거기가 그쪽 간 게 저는 좀 아쉬웠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보고 있으니까 안철수는 사실상 최소한 호남권 의원들한테는 정말 그 저비린내 나는 느낌에 야 뭐 저런 뭐 이게 뭐 얘기가 있냐 이런 느낌 줄 정도로 서로 간에 막말 주고받는 건데 안철수는 사실 이럴 말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막 밀어붙이고 당규 바꾸고 막 이러면서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걸 하면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을 때 뭐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정말 웃기더라고요. 이거 기사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경고했다. 그래도 강행한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한 말이 아니고 안철수에게 한 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보면.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사람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구나. 그러니까, 아니 원래 망가진 사람인데 포장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모르는 거죠. 우리 같은 팟캐스터 말고 일반인들한테는 모르는 거죠. 우리도 속은 거죠. 너도 속고 국민이 속은 거죠. 내가 대통령 꿈에 빠졌다고 반통합파의 근거 없는 모략이다. 내가 MB 아바타라고 하는 거랑 똑같네. 내가 대통령 빠졌다고 그럼 빠진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를 기본적인 이해가 하나도 없다는 게 본인 말을 순수하게 다 믿는다고 해도 국민의당 생존시키려고 바른 정당과 손잡는 것이라는 워딩밖에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정치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념이라고 봐요. 어떤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복지를 어떻게 하고 경제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게 다 그 이념적 차이에서 나는 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좌우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근데 그런 관점이 없어요, 이 양반은. 그럼요. 기업 M&A 과정이죠. 이 무슨 화재가 나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런 사람이 뭐 안내부에 있을 때 노동자들 뭐 탄압했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막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정치권의 사실 어쩌면 불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안철수와 유승민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TK만큼은 홍준표 자유한국당이 발 못 붙이게 아주 거기다가 목숨 걸겠다 이런 식의 워딩을 최근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감사하죠. 지금 어차피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은 2등 싸움에 들어간 거거든요. 보수, 그러니까 1등 싸움이라면 어쨌든 홍준표보다 더 나오자.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은 안과 유와 안 우리 둘이 경쟁하면 그 중에서 하나 가자. 야권 후보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죠, 뭐. 그러니까요. 네. 화이팅, 안철수. 이제 이렇게까지 희화될 만한 정도로 전락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일베 광고,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올린 광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광고 대행사는 잘 몰랐다. 그래서 광고 해달라고 하니까 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인권이라든지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광고가 나간 상태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야. 지지자분들이 어떤 식의 형태로 하는 거지만 예전에 그렇게 방송한 적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축하한 게 뭐가 문제냐. 니들도 박근혜 생일도 그 시기 비슷한 즈음이라면서요. 자기도 하면 되는 건데 돌아가신 분까지 모욕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걸 그냥 둬야 됩니까? 글쎄요. 이것은 저는 이제 그 광고 대행사가 어딘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는데요. 통상 미국 법하고 우리 국내법이 조금 다른데 이런 명예훼손과 관련한 걸로 아마 미국식으로 따지면은 이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법적인 제재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보고요. 우리 현재 국내법상으로는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아마 그렇게 되면 그 당사자 내지는 당사자의 지금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라서 이제 국내법
정부로 가능성이 좀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광고 대행사를 물은 건데, 이 법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를 문제시 삼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 의뢰인을 문제 삼을 수도 있고 광고 대행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법으로 어느 법에 의거해서 이것을 정의롭게 해결할 것을 추구하느냐, 이게 미국의 법 체계를 근거할 거냐, 한국 법을 근거할 거냐, 누구를 대상으로 삼을 거냐, 이런 부분, 그런 걸 떠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발상을 한 것 자체가 참 그렇죠. 저는 이제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어쨌든 A라는 사람이 5분 동안 그러니까 방영토록 이제 광고를 했다. 그리고 이제 광고 대행사는 몰라서 사과 광고를 똑같은 화면에다가 게재를 하고 한국말하고 영어로 게재를 했던 게 이제 됐는데, 첫 번째는 이거가 일베 사이트에 올려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베 사이트에 대한 그 문제, 국내법에서는 이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묻는 방식이 벌금,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벌금으로 이렇게 소를 제기하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는 재단 회원 중에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회원분들도 많고 법조인들도 많고 해서 지금 이제 법적인 절차는 이미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국내의 이제 변호인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어차피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족의 의지인데, 가족의 의지도 분명히 있고 해서 이 문제가 어쨌든 당일 이게 미국 시간으로는 12시 35분인가 아마 그때 반짝 5분 게재가 돼가지고 저희가 오후 4시인가에 확인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 시간이 새벽이라서 팩트 체크를 조금 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쪽의 댓글 부대, 아마도 그 라인이 살아있을 법한 이명박이 직접 운영했다는 댓글 부대, 그리고 일베, 이렇게 합쳐진 어떤 그 조직들이,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 카톡으로 돌리고 있는 정보들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다 떨어지고 있다 막 돌리는 뭐 말도 안 되는 그 카톡도 도는 것처럼 그 조직들이 굉장히 요즘에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지율을 한 1-2% 떨어뜨리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얼마 전에도 청원 올라왔었잖아요. 일베 폐지 청원. 적극적으로 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풍 양속에 너무 위반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없애도 된다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자, 어쨌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고생하셨고요. 밀양의 화재 잘 마무리하고 수습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유족분과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도와주십시오.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제목은요, 이런 거예요. 영국 기자가 본 한국인. 근데 여기에 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 워싱턴 타임즈하고 가디언, 더 타임즈 한국 특파원을 지낸 마이클 브린이라는 사람이 한국인을 말한다 저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영국 기자가 본 한국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한 번씩 보겠습니다. 1번.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105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근데 많아요. 이봐요. 저는 106이거든요. 아니, 평균 수명도 일찍 죽은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105가 낮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IQ 검사를 하면 100 정도가 원래 정상을 놓고 100을 정상으로 놓고 평균으로 놓고 재는 거예요, 원래. 아는 씨라고 있잖아요. 그분 자매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봐줘서 그 IQ 검사할 때 2자리 나오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좋으면 죽을까봐. 두 번째. 일하는 시간은 세계 2위. 평균 노는 시간은 세계 3위인 잠이 없는 나라. 안타깝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워요. 일하는 시간 줄여야 되는. 네, 일하는 시간 줄여야 되고요. 사실 노는 시간도 이게 노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이게 순수하게 노는 시간은 아니에요. 접대. 맞아, 접대 시간까지 이런 시간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한국인들이 또 음주 가무에 좀 능해서 어디서든 밤 늦게까지 놀고 티가 납니다. 잠은 부족해도 돼. 일 열심히 하고 놀기도 잘 놀고. 맞아. 뭐 그런 느낌이고요. 세 번째는요.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한글을 모르셨어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데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이후로 한글을 모르는 분을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 외할머니가 80 초반에 한글을 배우셨거든요. 저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는 분, 살아계신 분들 중에 한글을 몰랐던 분이 저희 외할머니가 마지막이었는데 그 외할머니도 80에 배우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글을 쓰세요. 실질적 문맹률은 높은 나라죠. 맞아. 그 문해율이라고 하는데 이 문장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그 능력은 많이 떨어진다고 좀 그러죠. 저도 그런 경우 팟캐스트 하면서 많이 겪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반대로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다음. 미국과 제대로 전쟁 났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에 하나인 나라. 국방력이 그만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전쟁이라는 것은 군사력 더하기 경제력이거든요. 전쟁은 특히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없는 나라는 그렇게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나서. 다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자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아프다. 아, 진짜 아프다. 넘어갑시다. 6번째,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 하나인 나라. 다른 나라는 없나 봐요? 대부분 없죠. 그렇다. 여기서 말하는 노약자란 노인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사회적 약자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네. 어린이, 아픈 사람, 임산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고요. 다음. 7번째,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그렇지. 우리는 돈은 없어도 깡다운이 싸.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 외국인들을 놀라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태도잖아요. 대국 중국을 맞짱 트는. 예. 우습게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하지만 외국인들은 그걸 보고 되게 놀라더라고요. 다음은요.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세계적으로는 여성부가 없나 봐요. 여성부라는 부처가 그렇죠. 이렇게. 필요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해석하기를 우리나라만 여성분들이 보호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그간 심각했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믹스를 하면 이런 거예요. 여성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도적으로 만든 나라라는 의미라고 저는 봐요. 다음,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류 음악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 스타일 팝이라는 게 K-pop. 이제 우리나라가 진짜 발명해낸 거죠. 처음에는 뭐 그 미국의 팝을 따라하거나 뭐 유럽의 음악을 따라하거나 이렇게 복제하는 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 딱 들어보면 이제 한국 고유의 스타일이라는 게 이제 그 생길 정도로 하나의 확실한 브랜드가 됐죠, 이제.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는데 K-팝이 지금 남미 같은 데서는 선풍적인 인기라고 예. 해요. 그리고 클래식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아니스트 조성진 예, 같이. 예. 다음,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이 최고인 나라. 이건 마차님 평가해 주세요. 우리나라 지하철 괜찮습니까? 네, 깨끗하죠. 훨씬 깨끗하고요. 일단 와이파이가 정말 잘 터지고 지하철에서 전화를 할 수 있다는 맞아요. 굉장히 선진국이죠.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요금제를 가입을 해서 핸드폰에는 LTE 신호가 뜨거든요. LTE 신호가 뜨는데 우리나라 3G만큼밖에 안 돼요, 속도가. 일본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 로밍 10,000원 하는 로밍 신청해도 느려서 못 써요. 그게 10,000원이 아니고 뭐 굉장히 좀 비싼 요금제를 갖거든요. 데이터를 많이 써야 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LTE인데도 속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세계 봉사국 순위가 4위인 나라. 기부 그렇게 많이 하는 문화는 아닌데 그런 거 아닐까요?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아프리카나 어디 아시아나 이런데 그런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종편에서도 월드비전이나 유엔 난민국 뭐 이런 거 광고 엄청 많이 하죠. 하잖아요. 심지어 우리 자갈자갈 나오는 그 김승하 지부장도 그런 것 때문에 아프리카 한번 갔다 온 적 있어요. 말라이라고. 네. 다음,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한 문자는 한글. 현재 세계 3개 국가가 한글로 살고 있습니다. 언어는 다를 수 있는데 표기법이 한글이 좀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한글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소리를 그 표현할 수 있거든요. 가장 쉽고 예. 편리하게. 그래서 자신들의 언어를 문자로 이제 전환할 때 한글로 그 보급하는 경우가 있죠. 다음,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이거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의 저는 완전한 능력이라고 진짜 봐요. 큰 업적이죠. IMF가 원래 자기들의 전략상으로는 IMF를 자관을 제공하고 나서 한 최소 20년에서 30년 정도는 빨대를 꽂아서 쭉쭉 빨아먹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통했죠. 우리나라에서. 몇 년 안에 다 갚아봐야 뭐 네. 이런 느낌이고. 그러나 IMF의 여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다음,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인 대한민국. 이건 뭘까요? 이건 맞는 것 같네요. 마차님을 보고 있으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유일한 여성이라. 근데 또 이명박 가족 사진을 보고 있으면 또 과연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일본 태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구나. 대한민국이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외국의 유명한 수려한 배우들 보고 한국인은 뭐 이렇게 잘생기거나 예쁜 것 같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보기엔 한국인들이 미모가 뛰어난가 보죠. 윤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자기들끼리 나누는 대화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게 그거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다 잘생기고 다 예쁜 것 같아. 어떻게 보는 사람마다 저렇게 다 피부가 좋고 예쁘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그 월드컵 2002 월드컵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운동선수로 이천수가 뽑힌 적도 있습니다. 거기도 또 인천이네. 뭐든지 세계적인 건 좋은 거예요. 됐어요. 뭐 1등 했으면 됐지 뭐. 다음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 30명이 들어간 한국. 이거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많아요? 실제로 박세리 이후에 박세리 키즈들이 지금 LPGA는 꽉 잡고 있거든요. 계속 LPGA 투어가 있는데 그 투어에 있어가지고 한 달이건 한 번씩은 한국인이 우승하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다음. 세계 10대 거대 도시 중 한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세계 10대 도시에 서울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네. 와, 세계 10대 도시에 들어가는 그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 그런가?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겠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 고향에 무등산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게 어렸을 때 들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인구 100만인 도시에 있는 유일한 1000m 넘는 산. 무등산이 1000m 넘어요? 네, 넘어요. 굉장히 높네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도립공원이었는데 지금은 국립공원화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인구가 100만인 도시에 1000m가 넘는 산은 광주의 무등산이 유일하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 짓기 좋아하고. 다음이요.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하는 배짱 있는 나라. 이 배짱하고 무슨 상관이 요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색다른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한국인들이 외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게 좀 떨어져요. 국내 문제에 굉장히 집착해. 그리고 뉴스를 전할 때도 해외 뉴스 잘 안 전하잖아요. 그래서 모르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난 그렇게 봅니다. 이게 4대 강국이 어디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인가요? 지금 그렇게 보냐. G2면 미국, 중국, 4대 강국이네. 러시아, 일본? 일본? 그렇게 4대 강국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면 그 뭐 남북한이 공이 이건 민족이네요, 이건. 다음이요.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이거는 뭐 이의제기 하실 필요 없어요.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네. 다음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한글은 24개 문자로 11,000개의 소리를 표현하고 일본은 300개, 중국은 400개에 불과하다. 와, 이건 정말 세종대왕께 다시 한번 감사. 근데 이게 그 한글이 24개 문자로 11,000개라고 하잖아요. 초기 버전에서 빠진 철자들이 있죠. 4개. 그게 포함되면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서 들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소리를 다 담을 수 있어요. 맞아요. 나가서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한글에 대한 칭찬 되게 많이 받아요. 자, 다음. 세계 각국 유수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나라. 2위가 이스라엘이고 3위가 독일이라고 하네요. 이게 지금 첫 번째 항목 있죠. IQ. 네.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랑 연관이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실제로 민족의 우수성 이야기할 때요. 한국인들의 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만큼 머리가 뛰어난 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투닥투닥하면 금방 뭐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자세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지시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상황을 파악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능력이 사실 똑똑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을 그렇게 좋아한다잖아요. 사장님 듣고 계시나요? 다음. 한국인은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 까칠하고 비판적이며 전문가 뺨치는 정보력으로 무장한 한국인. 새가 날아든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뭐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그냥 보통의 일반인. 그러니까. 언론인도 아니고 그냥 그렇지. 일반인. 우리도 이 정도는 해. 이게 우리나라 편견이야. 일반인들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뭐 발가락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다음. 자, 네.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 한국인은 강한 사람에게 꼭 놈자를 붙인다. 미국 놈, 외놈, 떼놈, 러시아 놈.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 깔보는 게 습관이 됐다. 기가 센 건 좋은데요. 뭐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대주의에 빠져서 막 미국의 거랑 막 다 받아들이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이 기자 눈에는 이렇게 보였나 본데 기가 센 것이 참 이게 자랑이라고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미국 놈, 외놈, 떼놈, 러시아 놈. 네, 근데 그 다음이 약소국에겐 관대.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등 이런 나라에는 놈자를 붙이지 않는다. 그러네. 다음, 한국의 사냐는 음양이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다. 강한 기는 강한 종자를 생산한다. 뭐야? 종자를? 식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요런 게 음란마귀. 음양이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신토부리로 나오는 어떤 식물들이나 이런 식물들은 굉장히 좀 건강하다 뭐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영국인 기자가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재밌네요. 다음, 한중일 3국 중에 한국의 진달래가 가장 예쁘고 인삼의 기도 월등하다. 물맛도 최고이고 음식도 맛있다. 좋네요. 물맛도 최고란 말 동감합니다. 네, 동감해요. 실제로 저번에 그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에비앙? 그런 종류의 물을 먹어봤는데 맛도 이상하고요. 미끌거리고요. 진짜 못 먹겠던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 섬유 제품이 굉장히 고품질이에요.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그 이유가 물 때문이거든요. 이게 프랑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제 섬유 산업이 굉장히 발전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좋은 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지금 쓴 글에 보면은 예상을 초월하는 뭐 이상한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재밌네요. 다음이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 꽁처럼 예쁜 꽁이 없고 한우처럼 맛있는 고기도 없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라고 표현해요. 그러게요. 이제 동화됐네. 다음, 한국인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기가 강한 민족이라고. 한국의 독립운동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중국은 광활한 대륙, 끝없는 사막, 넓은 고원을 언급하며 스스로를 대인이라고 부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얼핏 대륙에서 태어난 중국인이 마음도 넓고 강할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보다 기가 약하다. 1932년 일본이 중국에 만주국을 건설하고 45년 패망하기까지 13년 동안 난징 대학살을 포함해 일본에 의해 죽은 사람은 3,200만 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중국인이 일본 고위층을 암살한 경우는 거의 전무했다. 그에 비해 조선은 만 35년 동안 3만 2천 명으로 중국 피학살자의 10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일본 고위층 암살 시도와 성공 횟수는 세계가 감탄할 정도였다. 1909년 안종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전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고 1932년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으며 같은 해 윤봉길 의사는 상해에서 폭탄을 던져 상해 8기군 시라가와 대장 등 일제 고위장성 10여 명을 살상했다. 1926년에는 나석주 의사가 민족 경제 파탄의 주범인 칙산은행,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고 조선철도회사에 일본인을 저격한 뒤 자살했다. 그리고 한국인은 2017년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시켰다. 그렇지. 중요한 거. 이거는 제가 전에 한참 박근혜 국정농단 촛불이 일어났을 때 했던 말이에요. 역사상 이런 일을 만드는 유례가 없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나라는 우리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을 우리가 쓴 겁니다. 다음이요. 중국과 우리는 타고난 기가 다르다. 광활한 대륙은 기를 넓게 분산시킨다. 기운 빠지는 지형이다. 반면 한반도는 좁은 협곡 사이로 기가 부딪혀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나라가 됐다. 기센 나라에서 태어났으니 기센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1950년 해방 무렵 한국은 파키스탄 제철 공장으로 견학을 가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제는 역으로 그들이 한국으로 배우러 온다. 국력으로 치자면 끝에서 두세 번째 하던 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을 넘보고 있다. 경제 규모로만 보면 7위가 됐다고 해요. 네. 야, 경제 규모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베스트 5 안에 들겠는데요. 그래요. 현재 한국은 중국에게 리드당할까봐 겁내고 있다. 절대 겁내지 마라. 중국과 우리는 기부터 다르다. 세계 IT 강국의 타이틀은 아무나 갖는 자리가 아니다. 180년 주기로 한국의 기운은 상승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어느 정도의 난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이를 극복하고 도약하리라 믿는다. 야, 이분이 이분 제대로 국뽕인데요. 그러게.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하는 중에 이렇게 썼어요. 외국인들은 코리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남한보다 핵무기를 든 골칫덩어리 북한을 떠올립니다. 저는 영문 국가명 코리아를 한국 HANKOOK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코리아 그러면 이제 보통 앞에 N자가 붙어 있는 노스 코리아를 빼고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코리아보다는 이제 꼬레아 이렇게 바꾸는 게 오히려 원래 국호에 대한 의미를 살리는 그 의미도 있고 해서 한번 공식적으로 바꾸는 것도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게 이 기자가 객관적인 눈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끔씩 우리 왜 패배주의가 팽배할 때 있잖아요. 나는 가끔씩 그런 얘기 해보거든요. 최근에 무슨 아버지가 딸을 죽인 사건도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뭐 주위에 넘치게 일어났잖아요. 어금니 아빠 사건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왜 가끔씩 우리 방송으로 안전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국인들 막 나쁘다, 한국인들 정말 나쁘다 이런 식의 어떤 자괴감에 빠지게 할까봐 웬만하면 그런 사건들을 안전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다 전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뭐 대단한 무슨 뉴스 채널이 된다고. 근데 그런 상황들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때 생기는 이 자부심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단점도 있겠지. 뭐 꽁초 아무데나 버리고 이런 단점은 있겠지만 그건 정말 지연 말단적인 거고 기본적인 한국인의 품성, 수준, 품질 이런 건 정말 우수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가 끼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터무니없는 거거든요. 지금 뭐 반도체 산업을 봐도 그렇고 IT 쪽에서도 그렇고 어떤 무역 규모라든지 무역 네트워크의 어떤 세계적인 규모라든지 이게 끼어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 커요. 그냥 우리 자체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 좋게 말하면은 뭐 균형자론이라는 이름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인 거지. 우리가 뭐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힘 못 쓰고 눈치 보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그런 생각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